문화북스 오늘의 책은 논어의 발견입니다. 공자와 그 제자들이 세상 사는 이치나 교육, 문화, 정치 등에 관해 논의한 방대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논어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읽어낸 책으로 그 내용과 의미를 현대적으로 되살려냈습니다. 이 책은 학문, 나눔, 인, 언어, 친구, 정의, 관계라는 7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일상에서 쉽게 접목할 수 있도록 도운 점이 특징입니다. 한문으로 써진 어려운 고전을 쉽고 생동감 넘치게 풀어놓음으로써 젊은이들이 보다 자유로운 관점에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독자들은 논어의 발견을 통해 오늘날의 언어로 보다 풍성하게 확장되는 논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는 이치가 담긴 책 논어, 그리고 그 논어를 다시 보는 책이죠. 논어의 발견을 쓰신 장주식 선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책의 제목이 논어의 발견인데요. 그 발견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쓰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발견이라는 게 있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니까요. 예. 이 논어라고 하는 거는 2500년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읽혀온 책인데 예. 고전이 새롭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고전이라는 게. 그래서 제 나름대로 논어에서 제 나름대로 시각으로 뭔가를 새롭게 봤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발견이라고 썼죠. 그러니까 어떤 새롭게 한 번 더 그거를 이제 바라본다 그런 의미로 그렇죠. 사용을 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논어의 발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논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논어라는 이 고전은 그 어떤 책인가요? 그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자가 직접 쓴 책은 아니고요. 공자의 제자들이 서성인 공자의 말을 기록한 거죠. 공자의 말씀을 근데 제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당신은 이렇게 들었나 해가지고 서로 이제 자기가 들은 것이 바른 얘기다 이러면서 서로 다투게 되잖아요. 그래서 논. 그래서 논이 그렇군요. 그리고 공자가 자주 얘기한 거. 그거는 이제 여러 번 중복이 돼 있습니다. 중복이. 그럴 수밖에 없네요. 이 제자가 들은 게 또 한 번 나오고 저 제자가 들은 같은 내용이 나오면 중복될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러면 이 논어라는 건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여러 제자들이 공동 집필했다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뭐 제 나라에서 전해지는 것도 있고 노나라에서 전해지는 것도 있는데 여러 사람이 각자 기록하고 있던 거를 후대에 그 장후라는 사람이 이렇게 편집을 했기 때문에 그 결코 한 사람의 저작은 아니죠.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이 여러 제자들이 각각 이렇게 전해가던 거를 모아서 편집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공자에 대한 책이니까 유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유교가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알고는 있지만 그 유교의 역사 아니면 유교의 전체적인 그 맥락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유교의 그 유자가 사람인변에 그 제사 지낼 숫자입니다. 이게 제사 지낼 숫자예요? 그 비우자 밑에 이렇게 재단처럼 되어 있죠. 거기에 이제 무당이 기우제를 지내는 모습을 형상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선비 유자 자체가 그 무당을 뜻하는 거였죠. 그리고 특히 공자도 어머니가 단골이에요. 그런가요? 그래서 그 단골촌에서도 공자가 어릴 때부터 살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공자의 집단은 유자의 집단. 유자의 집단이다. 그때는 뭐 그냥 선비라고 안 했겠죠. 그냥 유자의 집단이다. 저 무당놈들, 이렇게 또 떠돌이 협객들, 애들이 모여있는 데를 유자의 집단이다 했는데, 그 이제 후대에 그 유자를 이제 뭐 선비의 뜻도 있고, 그렇게 해서 유교가 된 것 같아요. 그 유자로 보면 이제 그렇고, 유교가 후대에 이제 내려오면서 이 종교화 됐다면은 아마 송나라 때에 와서 송나라 때요. 중국 송나라 때. 송나라 때에 와서 이
정자하고 뭐 주자 이렇게 정주학이라고 하는데 예, 예. 그때 직대성을 하면서 상당히 그 신격화시킨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공자가 죽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그게 어떻게 보면 종교화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송나라 때 와서 그렇죠. 그렇게 정리가 됐을 정도면. 많이 지났죠. 아, 근데 그 생명력이 대단하네요. 그때까지 내려올 때까지 그 공자의 어떤 가르침과 그런 말씀들이 쭉 내려와서 다시 한번 그렇게 종교화되고 예 그렇게 됐다는 게 대단하긴 합니다. 그렇죠. 그냥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데요. 그 당시에 그러면은 그런 어떤 그 무당의 신분이 그 공자 어머니가 단골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약간 천한 신분이었나요? 그 당시에는 아니면은 뭐 좀 대우를 받는 그런 계급이었나요? 춘추 시대는 아직 그 신앙의 시대에서 철학의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은 상태였으니까 예. 이 재정이 분리되기 전에는 제사장이면 상당한 그렇죠. 힘이 있던 예. 거죠. 그런데 공자 시기에 왔을 때는 그렇게 힘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이 공자 아버지가 70이 됐을 때 그 공자 어머니가 안징제라는 사람인데 예. 그때 16살이었거든요. 아 그렇게 결혼할 정도니까. 아 예. 예. 그것도 이제 공자 아버지 숭양을이라는 사람의 세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으로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아 그렇군요. 그 논어의 발견의 책에 보면 이제 유교라는 어떻게 보면 종교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아니면은 뭐 유교라는 사상, 예, 그런 사상을 네. 보면 진정한 배움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요즘 세태는 사실은 나를 위한 어떤 배움이 많이 사라지고 사실은 좀 뭐 스펙을 쌓기 위한 그런 공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변질된 그렇죠. 예,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논어에서 이야기하는 나를 위한 진정한 배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그 논어 내에서도 군자 사람을 이렇게 군자와 소인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군자라면 이제 덕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춰진 인물,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자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군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학문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남의 눈치를 보거나 남을 위한 학문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허망할 것 같아요. 그 뭔가를 이뤄도 그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원해서 이뤄낸 게 아니기 때문에 허망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학문을 하게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그 물잔에 물이 가득 차면 흘러 넘치는 거죠.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 넘칠 것 같거든요. 나 스스로 공부할 때도 즐겁고 그리고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되고 그게 진정한 어떤 배움이 아닌가. 그렇군요. 그 공자의 제자가 뭐 3,000명이었다, 뭐 몇천 명이었다,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도 있고요. 그 실제로 공자는 가르치기를 그럼 좋아했던 건가요? 아니면은 배우기를 더 즐겨했던 건가요? 어떻게 선생님께서 보시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게 학교나 이런 그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그런 곳에 많이 붙어 있는 글귀가 있는데요. 그게 논에 나오는 글귀인데요. 학이불념, 회인불건이란 말이 있는데 공자가 자기 스스로를 평가할 때 자기는 군자다, 인자다 이렇게 거기까지는 자기 도달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지만 배우기를 좋아했던 말을 하는데요. 그때 쓰는 말인데 나는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고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배움과 가르침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거라고. 그렇군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항상 그거를 병행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공자도 어떻게 보면 배웠던 시절,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르치진 않았을 텐데 언제쯤부터 이제 제자들을 두고 가르치기 시작했나요, 공자는? 15살 때 공자는 배움의 뜻을 뒀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을 15살 때요. 그러고 나서 한 10년,
15년 정도 공부를 한 것 같아요. 30에 이제 나 스스로 자아를 세웠다. 30의 리비라고. 그때부터 논어 서문에도 보면 그 정도 나이대의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럼 공자는 원래 스승이 없었나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독학을 한 건가요? 아니면 스승을 좀 모시긴 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배움을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는 공자 서성은 직접 찾아가서 배웠다는 노자가 있습니다. 노자를 찾아가서 배웠나요, 공자가? 예. 그렇군요. 노자에게 예를 묻다 이게 있습니다. 당시 춘추 시대 주나라 말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노자가 이 주나라 왕실의 도서관장이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서관장이요. 공자가 주나라 수도 낙양이었죠. 거기까지 찾아가서 젊은 나이에 예를 물었다고 하는데 거의 노자가 생을 다 할 무렵, 그 무렵에 공자가 젊은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공자가 뭐 거의 독학을 하다시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독학을 해서 대단하네요, 진짜. 철도 일찍 난 것 같고요. 15살에 그렇게 배움의 뜻을 둘 정도면. 굉장히 어렸을 때 못 살고 또 이게 천대받고 아버지는 승려는 공자가 3살 때 죽습니다. 일찍 돌아가셨군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또 무당이었으니까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천하게 살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제 뜻을 세워서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그래도 15살 때 뜻을 세웠으니까 상당히 빠르다고. 그렇죠. 그 제자들 이야기들이 많이 논문에 아무래도 나오는데요. 그 학문을 좋아하는 거는 아무래도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공자의 제자들도 그런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는 게 나오는데요. 그 공자는 그 제자들한테 그 어떤 해답을 그런 경우에 주었나요? 유명한 그 말인데 인재시교라고 해가지고 재질에 따라서 가르침을 베풀었다. 이게 공자가 이제 그렇게 가르침을 베풀었다고 하는데 인재시교요. 그 원인할 때 인, 그 제주제자, 제주에 따라서 가르침을 베풀시자, 베풀었다. 그런데요, 정말 그 논어 전편을 읽어보면 그 제자에 맞춰서 이렇게 대답하는 게 다 달라요. 자공이 인을 물었을 때, 자로가 인을 물었을 때, 뭐 번지가 인을 물었을 때 대답이 다 다르거든요. 소위 요즘 얘기하는 맞춤형 학습이네요. 맞춤형, 그렇죠. 효를 물어도 그렇고 예를 물어도 그렇고 그 제주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거든요. 근데 공자는 이 호학, 자기가 이제 배우기를 좋아한다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정말 엄청난 자부심을. 맞습니다. 프라이드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드러내거든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자기처럼 호학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논어에 2번이나 나옵니다. 이 사람은 호학을 하던 사람이다. 그게 누군가요? 안회라고. 안년이라고 하죠. 2번이나 그런 말을 하는데 그 호학을 한다고 그러니까 노나라 임금인 애공이 물었거든요. 그 임금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호학을 하느냐 안에는 2마디로 대답을 해주는데요. 불천노하고 불이가한다. 이렇게 성난 것을 이쪽에서 성난 것을 다른 곳에 옮기지 않고 똑같은 허물을 2번 하지 않는. 그걸 호학하는 사람이라고, 호학하는 사람의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좀 독특하죠. 그러네요. 그게 어떤 의미가, 숨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같으면 토익이 뭐 900점이고 그렇죠. 수치로 영어를 잘 전전하고 이래야 할 텐데 이게 되게 인성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난 것을 자기 안에 성이 났든지 또는 누구 때문에 성이 났든지 그걸 다른 데도 옮기지 않고 그리고 똑같은 잘못을 2번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안에는.
그래서 그 친구는 호학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예. 그 사람의 품성을 말한 것 같아요. 품성을. 예. 그러니까 배움과 어떤 품성이 따로 있지 않다라는 그런 공자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겠죠. 예. 요즘 많이 얘기하는 인성교육, 인성교육, 예. 인성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실제로 그런 부분이 계속돼요. 예. 그러니까 효도하고 예. 공경하고 예. 또 그 집 안에 들어와서는 효도하고 나가서는 공경하고 그러고 나서도 힘이 남거든 문자를 배워라 이런 말도 하고. 그렇군요. 예. 지금 부모님들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셨네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유학이 배움을 그렇게 강조하기도 했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데도 되게 유용했던 것 같은데요. 그 공자는 정치의 기본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나요? 굉장히 유명한 그게 있죠. 정명론이라고. 예. 이름을 바르게 한다. 그리고 이름을 바르게 한다. 정명론. 예. 이름이 바르면 모든 것이 다 바르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논어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구절이라고 하는데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그래서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우면 그 나라는 잘 다스려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했는데 그런 말들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요? 예. 그 굉장히 훌륭한 제자가 자공이라는 제자가 있는데요. 자공이 정치가 무엇입니까? 물었고 그랬을 때 공자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족병, 족식, 민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족병은 그 무력. 병이 이제 병사병자. 그리고 족식은 이제 음식. 먹을 것들. 그리고 이제 백성의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공이 그럼 맨 먼저 버려야 될 건 뭐냐고.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 그걸 물어봤네요. 버린다면? 버린다면. 제일 안 중요한 거. 당연히 병사를. 두 번째는 먹을 것과 믿음 중에 자공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먹을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버려야 될 게 먹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먹을 거다. 저도 그 부분을 읽을 때 좀 의아했어요. 백성은 먹을 게 그렇죠. 항상 경제가 중요하다라고 어떻게 보면 먹을 게 없으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텐데 좀 의아했는데 논어를 여러 번 읽다 보니까 그 맛이 있어요. 그런가요? 지금 그걸 길게 얘기할 수가. 좀 짧게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짧게 설명하자면 옛날에 60년대인가요? 미국에서 어린아이들을 그 고아들, 영아들을 고아원에서 사람이 만지고 그래 되면 병이 없는다고 아주 인큐베이터에 넣어놓고 깨끗한 공간에 넣어놓고 먹을 것을 호스로 입에 넣어주고 변도 호스로 다 받아냈대요. 아주 깨끗하게. 그랬는데 100명 중에 놀랍게도 거의 70% 애들이 죽어나갔대요. 병원장이 굉장히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렇죠. 무균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줬는데. 그래서 그 간호사들 보고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앉게 했대요. 30%로 떨어졌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날 버려두지 않았구나. 나를 사랑해주는구나 하는 그 믿음은 거의 뭐 선천적인, 사람은 타고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것보다 믿음이 우선 앞선다는 어떻게 좀 이게 연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읽을수록 맛이 나는구나. 지금 길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먹을 것과 믿음, 경제와 어떤 사람 간의 소통, 어떤 믿음, 위정자와 백성 사이의 믿음, 그리고 거기에다 먹을 것, 경제를 놓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깊이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어떤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인가.
충분히 생각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굉장히 뭐 요즘 어떻게 보면 표를 구하려고 2012년도에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우리 앞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분들도 아마 좀 새겨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실제로 믿음을 잃으면 우리 몸이 먹을 걸 거부할 수도 있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먹을 걸 거부할 수도 있대요. 우리 몸이.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네요. 그 공자가 하신 말씀 중에 지금 우리 현재 어떻게 보면 복지의 개념인 균무빈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오는데요. 그렇게 균무빈이라는 거는 어떤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 부분이 공자는 이제 싫어하지는 않았는데요, 부를. 근데 부는 반드시 나눠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눠야 된다. 예. 그리고 제자 중에 그 당시의 권력자의 벼슬을 살고 있던 제자가 부유한 또 다른 제자에게 이 녹봉을 많이 준 적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혼을 냅니다. 그런가요? 사람은 부유한 자에게 더 부를 보태줘서는 안 된다. 그런 굉장히 혼을 냅니다. 같이 나누어서. 그러면 이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면 없어지는 거고. 이제 전체 총량은 똑같은데. 같더라도. 그렇죠. 그걸 나누게 되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 개념이 균무빈이네요. 그렇군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시대를 굉장히 앞서간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당시에 참 춘추시대 그러니까 못 먹는 사람도 많고 막 들판에 시체도 많고 아사자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어떤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철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균무빈이랑 어떻게 보면 좀 이어지는 이야기로 개인들의 재물에 대한 자세, 태도 이런 거는 공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자공하고 아내라고 하는 두 제자가 떠오르는데요. 자공이랑 아내. 아내는 공자보다 30살 밑이었고요. 자공은 31살 밑이었는데 한 살 차이죠. 그러네요. 거의. 근데 아내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죠. 단표노왕으로 유명. 단표노왕으로 유명하죠. 근데 자공은 어떤 한 나라의 제후보다도 부가 많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공자는 아내도 아내의 즐거움, 가난 속의 즐거움을 인정했고 자공은 부가 많았지만 잘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자공이 그렇게 부를 그 재산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는 하죠. 자공보, 너는 어떻게 억측을 해도 잘 들어맞는다. 그래서 재물 늘리는데 재주가 있다. 그런 얘기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공자가 좀 이렇게 부러워했던 거나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 지금 논어의 발견이라는 책에도 보면 굉장히 좀 솔직한 것 같거든요. 공자의 그렇죠. 이야기들을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직설적이고 솔직하고. 솔직합니다. 그리고 질투도 하고. 맞아요. 그걸 좀 부러워서 그렇게 자공한테 이야기를 한 걸까요? 너는 이렇게 잘 맞냐 이런 식으로. 부러움이라기보다는 어떤 칭찬의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공을 끊임없이 분발시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공자가. 절차탁마라는 게 자공한테. 절차탁마가 자공에서 비롯된 이야기군요. 자공이 스스로 한 말이죠. 스스로 한 말인가요? 그러니까 자공이 이제 옛날에 시경이라는 거기서 시를 인용한 부분이에요. 절차탁마라는 게 시경의 구절입니다. 그렇군요. 시경의 구절을 자공이 인용한 이야기군요. 자기는 가난할 때도 부자에게 아첨한 적이 없고 지금 부를 이룬 상태에서도 남한테 교만하지 않고 늘 베풀고 싶어한다. 그런 얘기를 공자한테 하거든요. 공자가 자기를 굉장히 칭찬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공자가 정말 너 대단해 이렇게 칭찬을 해주지 않고
괜찮겠지 뭐 그 정도면 이렇게 합니다. 자국 입장에서 좀 섭섭하잖아요. 그러겠네요. 예, 예. 섭섭해서 예. 자국이 생각합니다. 내가 아직 뭔가 부족한 게 있나? 그러면서 시를 인용하는데 그게 절이 이제 여절 여차, 예. 자른 듯, 깎은 듯, 여타기어 뭐 다듬은 듯, 쪼은 듯 이렇게. 그러니까 거친 돌을 다듬어서 뭔가 이렇게 조각품을 만들 때 자꾸 쪼고 다듬어야 되잖아요. 예. 그걸 갖다 인용을 합니다. 제가 절차탕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군요. 공자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훌륭하다. 그때 이제 이제 너하고 시를 얘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진짜 굉장히 좋은 스승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일화들을 보면 바로 칭찬해주거나 이렇게 교만해지지 않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김을 뺐다가 그렇죠. 제자가 어떤 거기에 따른 어떤 반응이 현명한 반응이 나오면 그걸 보고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인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자의 이야기 중에 이제 인이라던가 아니면 인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도 흔히 이제 인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인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이 그 글자를 파자를 해보면 사람 인변의 두 이자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에서 드러나는 어떤 중요한 것들 뭐 그렇게 풀이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풀이하면 너무 범위가 좁아지는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면 그렇죠. 너무 범위가 좁아지고 자연물에 대해서도 인자는 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다르게 풀이하면 이 따뜻한 방석에 앉은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형상화한 글자라고도 하거든요. 따뜻한 방석에 앉은, 그래서 따뜻한 방석에 앉아 있으니까 누가 찾아오면 자기가 앉았던 그 따뜻한 방석을 내줄 수도 있는. 그런. 예. 진짜 인자네요. 사람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자연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군요. 인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나니까 이제 살신성인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공자의 제자들도 많이 궁금해했을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살신성인이 자신의 몸을 죽여서 말 그대로 이제 인을 이룬다라는 뜻인데요. 꼭 인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자기의 목숨을 버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그런 건 아닌가요? 지금 살신성인을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정말 어려우시죠. 제자도 그런 걸 물어본 제자가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경우를 좀 어렵게 해가지고 공자한테 보셨네요. 그 제아라고 날카로운 비판자라고 맞습니다. 쓰는데 그 제아가 그렇게 물었을 때 살신성인에 대해 물은 거죠. 맞습니다. 우물 속에 사람이 빠져 있으면 선생님 맨날 인자라고 그러시니까 우물 속에 뛰어들어서 그래야 되죠.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짓궂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서는 전혀 거기에 뭐 흔들리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대답이 보셨겠지만 인자를 우물가로 가게 할 수는 있어도 빠뜨릴 수는 없다. 그리고 인자를 속일 수는 있어도 인자를 망하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주석을 달기는 뭐 주자나 정자 같은 사람이 주석을 그렇게 달아놓죠. 이게 쉽게 우물 속에 빠지면 다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우물가에 남아 있어서 구할 방도를 찾는 것이 인자다. 뭐 이런 주석도 다는데 그럼 뭐 주석도 가능하겠지만 그 공자의 그런 말로 보면 다른 사람을 내 목숨처럼 아껴주는 상태. 뭐 그 정도. 그 정도도 사실 힘든 거죠.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내 몸을 죽여서 뭔가를 얻겠다. 후세의 이름을 얻겠다. 뭐 누군가에게 재물을 얻겠다. 이런 생각 없이 정말로 마음속에서 우러난 대로 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이제 후회하지 않는. 뭐 그 정도까지의 어떤 얘기를 한 것을 어떤 제자가 듣고 살신성인이래 그랬을 거예요.
그 인자만큼 군자의 자세도 공자가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그 군자란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고 실제로 책에 보면 군자에 대한 어떤 공자의 고백도 좀 눈에 띄는데요. 그 어떻게 군자를 바라봐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군자라고 하면 이 사사로움, 그러니까 사사로움 사욕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욕. 예.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이 사사로운 사욕을 좀 덜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공공의 어떤 뭐 질서, 어떤 공공의 이익, 공익을 사사로운 것보다 조금 앞세우는 그런 정도라고 할까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예, 그렇죠. 어렵습니다. 예. 예. 그걸 드러내는 말들이 뭐 화이부동, 주의불비, 뭐 태의불교 이런 말들을 하는데, 화이부동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굉장히 조화롭게 서로 이제 타자들, 서로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도 조화롭게 지내지만 어떤 권력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내동하지 않는다. 예. 뭐 이렇게 아첨하거나 그 화이부동하는 거예요. 두루두루하지만 또 불비라고 하는 비는 파당을 짓는 거잖아요. 네. 패거리 짓는 거. 예. 두루두루 다 이게 나열을 베풀지만 패거리를 짓지 않는 거. 또 늘 태평하고 태연하고 교만하지 않는다. 예. 뭐 그런 것들이 군자를 나타내는 말들인데 예. 그게 사사로움을 좀 벗어나 있는 어떤 그런 경지. 그걸 뜻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군자랑 소인을 이제 비교하는 말 중에 군자는 자기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네. 그럼 그것도 그런 어떤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그 의미가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나에게서 구한다는 거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저 문제를 일으키는데 어떤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을까?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본다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소인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먼저 찾는다는 거. 탓을 한다는 그러니까. 예. 저 문제가 저렇게 발생했을 때 저게 내 탓이 아니라 예. 내 탓도 좀 있지만 예. 누군가의 탓이 더 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마 소인의 경지. 소인의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실은 많은 숫자가 소인인 것 같네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다 자기를 얘기하던 소인이거든. 아, 그렇군요. 제가 노노의 발견 책을 읽다가 이제 문득 든 생각이 사실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뭐 직장을 다니던 아니면 뭐 사업을 하던 아니면 자영업을 하던 그 생활인들인데 이 군자 그리고 인자가 어떻게 보면 그 생활인들과 이렇게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거나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실제 이런 생활인들한테 인자나 군자가 그러니까 진짜 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의미가 있고 연관이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도 이걸 때 궁금했습니다. 예. 나는 소인인가 군자인가 이렇게 생각해봤는데요. 예. 군자와 소인은 어떻게 보면 이 손바닥의 앞뒤라고 할까요? 예.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은 군자일 수도 있고 어느 순간은 소인일 수도 있을 텐데 이제 늘 소인인 사람과 늘 군자인 사람의 어떤 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군자일 수도 있고 소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저도 굉장히 잘할 때가 있잖아요. 남한테. 예, 맞습니다. 예. 그럴 때는 내가 군자였을 것 같고 남한테 되게 못되게 하고 못할 때는 소인의 위치였을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항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력은 계속 해야 되는 거네요. 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 소인일 때보다 군자일 때가 좀 더 많으면 내 주변 사람이 좋겠죠. 그렇죠. 본인 마음도 많이 편하고 그럴 것 같아요. 너그러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책의 부제가 그러니까 제목은 노노의 발견인데 부제는 군자에게 길을 묻다로 되어 있는데요.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그 공자의 가르침 중에 꼭 저희가 기억해야 할 만한 가르침이 있을까요? 그 부분은 조금
대답이 구태여날 수도 있는데요. 예.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도 논어를 여러 번 읽으면서도 이 말은 참 마음에 들었어요. 글자가. 글자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 서라고 하는 건데요. 서. 예. 같을 여자 밑에 마음 심자입니다. 같을 여자 밑에 마음 심자. 예. 내 마음같이. 예. 그런 거죠. 아, 내 마음같이. 예. 이 서라고 있는데요. 예. 축의급인이라고 해서 예. 나를 미루어서 남에게 이름도 도달한다. 또 그런 뜻도 있고 예. 이 서라는 게 그 유명한 기소부력을 물시의 나라.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예. 또 기옥다리 달인이라고 해서 예. 내가 도달하고 싶은 곳에 남을 도달하게 해줘라. 예. 또 기용리비리빈 내가 서고 싶은 곳에 다른 사람을 세워줘라. 아, 예. 그게 이제 서자에 대한 풀이거든요. 예. 그 경지는 정말 엄청난 경지죠. 엄청난 경지죠. 그 문구를 저도 보면서 굉장히 이 정도면 대단한 진짜 경지다. 자기가 서고 싶은데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을 정도면 그 생각을 저도 해봤는데요. 이 말을 자공이라고 하는 제자가 아까 그렇게 물으셨어요. 예. 스승님 제가 평생을 한마디를 이렇게 마음속에 담고 갈 수 있는 한마디를 해주세요 할 때 한마디, 그게 서를 얘기합니다. 자공한테 해준 말입니다. 자공이면 공자가 굉장히 아끼던 제자인데 그렇죠. 예. 돈이 굉장히 많았다. 예. 그 이야기를 해줬군요. 굉장히 그 중요한 이야기를 사실 공자가 많이 한 것 같고요.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 선생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제자가 누구이고 가장 좀 이해가 안 되는 제자도 혹시 있으시면 한 명씩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계속 얘기했듯이 이거 자공입니다. 자공이요. 이게 안회하고 자로는 공자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일찍 죽었네요. 그러면 자공은 이제 살아남았는데 공자가 죽은 뒤에 그 수많은 제자들이 3년 상을 치르고 이제 각자의 고향으로 떠나거든요. 그런데 자공은 혼자 남아서 3년을 더 묘를 지킵니다. 그럼 6년 쉬는 자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자공이 나이가 42세거든요. 42세. 42살이 돼서 48살까지. 그 엄청난 인생의 황금기에. 그러네요. 황금기에. 거기다가 자공은 돈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죠. 그런데도 스승 옆에서 그걸 지키거든요. 그런 어떤 진중한 맛. 처음에 자공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논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공에게 뭔가 깊은 맛이 우러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자 중에 자로라고 있습니다. 자로. 굉장히 단순하고 어리사나이라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친구를 좋아하고 그 서성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자로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거칠고 또 그런 면도 있죠. 어떤 의리를 보여줬나요, 자로는? 공자에게 한 번 이 사제 그 관계를 맺고 나서는 단 한 번도 공자를 배신한 적이 없죠. 그리고 공자가 소원이 뭐냐 하고 물었을 때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친구가 다 갖다가 써도 나는 한 조각의 후회도 없겠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실제로 또 그런 삶을 살았고.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좀 이해가 안 되는 제자는 혹시 없으셨나요? 약간 좀. 글쎄요. 이걸 만약에 이 얘기를 아니면 뭐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 좀 다른 제자들하고 좀 달랐던 제자가 있으셨는지. 뭐 제아라고 이게 좀 독특한 질문을 잘하는 제자가 있었고 아까 살신성인 그런 제자도 있고 그게 논어에서도 자공의 제자라기도 하고 공자의 제자라고도 하는데 진항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진항이요.
진앙이라는 인물은 제아하고는 달리 공자를 비꼬는 말을 많이 해요. 좀 틀어졌네요, 심성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공자의 아들 중에 백어, 예. 뭐 아들 하나뿐입니다만 백어라는 아들이 있는데 백어한테 가서 묻습니다. 예. 당신 아버지한테 특별하게 배운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요. 예. 차별 대우 받은 게 있냐 그걸 물어본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물음을 한다든지 또 자공한테 그 공자 선생님은 나 어떤 나라에 갈 때마다 그 벼슬자리를 이렇게 원하는데 그거를 그 나라 임금이 준 거예요? 아니면 구걸한 거예요? 이렇게 묻기도 해요. 굉장히 난처한 제자였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런 묘한 제자도 있죠.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그 선생님께서 고전 연구가로서 지금 논어의 발견을 쓰셨고요. 여러 또 책을 저술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준비하시는 어떤 책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 책들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세상에 출간이 될지는 제가 잘 살아야 이게 삶의 모습이 좋아야 이 글에도 그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잘 살면 그게 또 책으로 돼서 나올 거고.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공자의 지혜를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